작은 서점. 여명숙 여사가 가방 안에 파우치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차는 평택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인물과 저마다 사연을 안고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불편하지만 자꾸만 가고 싶은 편의점. 과연 그곳에는 누가 찾아오는 걸까요? 소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기대해 주시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남기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읽을까요? 신간부터 지금 이 순간 어울리는 모든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서점 예스24에서 13년째 매일 50권의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분입니다. 김유리 M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50권을 보신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사실 책 등과 목차만 본다고 생각하셔도 네, 무방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래도 책 제목과 목차만 보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다면 매일 50명의 저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책보다 좀 저자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작가이긴 한데 박정민 배우가 추천해가지고 더 뜨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추천을 했다는 네. 네, 성애나 작가님이라고 네. 6년 전에 이제 첫 책을 내셨는데 그 뒤로 작품을 꾸준히 하시다가 이번에 혼모노라는 새로운 소설집을 내면서 이제 그거에 추천사를 박정민 배우가 강하게 쓰면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 와. 이렇게 하면서 빵 뜨시긴 했지만 네. 원래 소설을 잘 쓰던 분이었습니다. 아, 그거를 우리 김유리 MD님께서 미리 알아보셨다. 네, 그런 셈이죠. 네, 바로 그런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 이 책, 오늘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네, 릴리 댄시거라고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세이스트고요. 여자의 우정은 첫사랑이다라는 책입니다. 여자의 우정은 첫사랑이다. 어떤 책이길래 이 책을 고르셨나요? 네. 제가 저 나름대로의 영업 비밀이 있다면 영업 비밀 여기서 오늘 네. 공개하시는 네. 해외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자분이거든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네. 분. 네. 이게 저희 한강 선생님도 번역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엄청 중요했다고 그쵸. 노벨문학상 수상할 때도 그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문학도서를 주로 보다 보니 번역가가 얼마나 원문의 뜻을 잘 살리고 그리고 한글을 유려하게 표현해내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자가 일단 송선별 번역가인 걸 보고 고르게 됐습니다. 네. 아, 저도 이렇게 해외에서 볼 때 사실 번역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유리 MD님의 그 영업 비밀은 번역가의 이름을 좀 살펴라. 그러면 저도 앞으로 이제 이런 송선별 번역가나 좀 유명하신 분들을 좀 찾아가면 좀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네요. 네. 다른 책들도 엄청 네. 좋아요. 송선별 선생님이 번역서 중에 하나가 나는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이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망막에 관련된 질병을 가진
가진 그 작가가 자기의 시각을 잃어간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이 되어간다는 것에 대한 논픽션을 쓰셨는데 네. 그런 책을 보다 보면 번역가가 어떤 책을 고르는구나. 특히 송선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든지 네.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관련 이슈들을 많이 번역하셔서 네. 내신 번역서 중에 저랑 좀 제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책을 좀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는 편입니다. 저자 릴리 댄시거, 줄여서 이제 릴리라고 말하면 릴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자 사촌 동생 사비나가 에세이에서 주로 나와요. 네. 이제 첫 장부터 저자가 사비나와 자신의 관계를 그림 형제 동화에 그 스노우 화이트와 로즈 레드라는 동화가 있어요. 네. 그 동화에 나오는 스노우 화이트와 로즈 레드로 둘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 둘이 되게 닮은 자매처럼 나오는데 동시에 정반대의 영혼을 가진 영혼의 쌍둥이 같은 존재로 그려져요. 동화 속에서도.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릴리와 사촌 동생 사비나도 둘이 기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는 표현이 돼요. 네. 저자는 이제 자유를 갈망하고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자퇴를 하는 사람이지만 사촌 사비나는 완벽한 학점을 유지하는 모범생으로 자라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달라서 사실 어린아이들의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이가 멀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성장 과정에서 둘이 너무 다르지만 그들의 우정이 어떻게 피어나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네. 이 에세이에 주로 나옵니다. 네. 네. 사촌인데 우정을 나눈다. 그럼 두 사람의 우정은 뭐 변함이 없는 건가요? 뭔가 반전이 좀 있어야 얘기가 될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반전이 없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좀 사촌 동생 개념이 네. 저희가 생각하는 뭐 피로 맺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피로 맺은 관계지만 우정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관계도 많이 달라져서 좀 에세이에는 그 사촌이라고 나오지만 그냥 정상적인 친구 관계라고 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또 우정뿐만 아니라 또 죽음에 관해서도 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네 맞아요. 사촌 동생인 사비나가 네. 갑자기 죽게 됩니다. 네. 이게 에세이가 시작하자마자 몇 페이지 안 지나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 네. 네. 이게 사실 영혼의 쌍둥이라고 불렸던 사비나를 향한 하나의 애도로서의 글쓰기 작업을 한 에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중요하게 등장한 사비나가 죽는 순간 대목에서 독자들이 모두 약간 멈칫하게 되는 네. 포인트가 됩니다. 그게 시작부터 나온다고요? 어떻게 죽게 되는데요? 집 근처에서 사비나가 얼굴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남성한테 살해를 갑자기 당하게 돼요. 이거 지금 무슨 에세이라 그랬는데 뭐 미스터리 추리소설로 갑자기 급반전하는 느낌인데요. 약간 네, 살해를 당한다고요? 네, 묻지마 살인을 당하게 되는데요. 네네. 저자 릴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촌 사비나가 단순하게 이제 희생자라든지 네. 망자라든지 시체라는 그런 단어들로 추상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기사라든지 범죄 뉴스를 아예 보지 않았대요. 네. 네. 그냥 그 기사를 보면 남성 폭력을 다룬 이야기 속 죽은 소녀로 축소화되고 그녀 자체를 비추지 않는 것 같아서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비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에 아예 그 기사도 찾지 않고 자기만의 네. 시간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책에서는 또 여러 문학 작품들이 나온다면서요? 거기서 네. 이제 실비아 플라스라는 작가가 자주 등장한다고 들었어요. 네. 실비아 플라스가 이 저자랑 똑같이 뉴욕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한 작가예요. 네. 무엇보다 실비아 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슬픔과 고통을 섬세하게 인지한 작가이기도 해서 에어리얼이라든지 벨자 같은 대표작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특히 벨자도 이번 에세이에 중점적인 키워드로 다뤄지는데 젊은 여성이 처한 상황을 자전적으로 그린 소설이면서 동시에 삶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불완전함을 약간 꿰뚫어보는 소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에세이면서 또 뭐 회고록이기도 하고, 근데 또 여러 문학 작품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비평 서적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좀 다양한 색채를 지닌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특히 인상적인 부분을 꼽아주신다면요. 사실 이 에세이가 외연적으로는 이제 저자 릴리가 겪어온 우정의 연대기 포맷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동시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애도하는 회고록도 띄고 있거든요. 그 포맷 안에서 여성의 우정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적 통념들을 좀 비틀어서 하는 작업들을 중간중간 다 행하고 있고요. 네. 그걸 읽는 독자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풀어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읽으시면서 네.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적일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가는데 잘 생각 안 하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이제 가족 말고는 친구? 이거 관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에세이를 통해서 우정에 관해서 다시금 생각이 된 에세이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50대 초반이 되는 우정이란 단어가 굉장히 흐릿하게 네. 지금 저한테는 다가오는데 유년에 정말 한 페이지 정도를 차지하는 내 친구는 누구였을까? 갑자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떠오르질 않네요. 슬픈 회고록을 스스로 좀 써봅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책을 들어봤는데 또 다음에는 어떤 책들을 골라오실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유리 예스24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레인보우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불타는 문학, 이제 불문학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한국 작품을 하나, 저번 주에 우리가 예고를 해드렸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저는 이 작품 너무나 즐겁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읽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늘 추천할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데 재밌게 읽으셨다니까 제가 정말 기쁩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 최민석 작가님 그 추천작을 이런 작품을 왜 우리 보고 읽으라 그랬지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어요. 너무나 다들 개성 넘치고 재밌는 책들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문장 하나하나. 적극 읽으셨을 때는 그런 생각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에미졸라 때 조금 멘붕이 오긴 했지만 그것도 너무 무사히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호연 작가님 이거 굉장히 재치가 넘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낼 줄 아는 이야기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일단 작가 소개를 좀 들어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될 텐데요. 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원래는 출판사에서 편집자 생활을 하다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석규 씨가 주연으로 나오던 영화가 있어요. 이중 간첩이라고. 알죠. 네. 그 영화의 공동 시나리오 집필 작가로 활동을 시작한 거고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2013년에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작품으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소설가로도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후에 지금 말씀드린 망원동 브라더스뿐만이 아니라 연적, 고스트 라이터스, 파우스터 이런 작품들을 썼고 그러다가 2021년 4월에 낸 오늘 소개할 작품 네. 불편한 편의점으로 대성공을 거두죠. 이 불편한 편의점은 현재 뮤직 드라마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뮤지컬은 일상적인 대사까지도 다 노래로 바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극처럼 흘러가다가 독백 부분에서는 배우가 노래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극과 뮤지컬의 적절한 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이한 형태네요. 아무튼 이 뮤직 드라마로 절찬리의 상연이 되고 있고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식을 아는데 영상 판권이 예전에 팔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곧 드라마나 영화로 아무튼 영화 드라마 모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 시청자로 혹은 관객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거 읽으면서 혼자 캐스팅했다니까요. 그렇게 가상 캐스팅 하시면서 네. 읽는 독자들이 많고 네. 실제로 그게 독서를 적극적이고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 안 물어보세요? 여기 주인공 누군지 주인공 누구로 생각하셨어요? 김윤석 씨. 좀 어울리네요. 맞지 않아요? 좀 덩치도 커야 되고 목소리도 막 저음에 그 어눌함과 총이 넘치는 그걸 다 넘나들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김윤석 배우도 훌륭할 것 같고 유해진 배우도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는 소설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그렇죠. 이 책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170만 부가 팔렸고요. 현재 전 세계 18개국에 판권이 수출됐습니다. 와, 그리고 주요 서점에서 80주 연속으로 종합베스트 탑 10에 들어갔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불편한 편의점 2까지 썼는데 이 작품 또한 대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쓴 소설 나의 돈키호테 역시 10만 부 이상 팔리면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는 김호연 작가가 명백한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출간 초기에는 사실 반응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책을 특히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약간 독서계 OTT 같은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OTT는 아니죠. 아무튼 독서계의 OTT 서비스인 여기에 완독률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건 뭐냐면 한 전자책을 클릭을 해서 열어본 사람들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은 사람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 불편한 편의점은 완독률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이 한 번 열었는데 끝까지 봤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하거든요. 근데 좀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편의점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었다는 것은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요즘 말로 했을 때 역주행을 한 겁니다. 출간하고 좀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 기술적인 측면인 거고 본질적으로 그러면 이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 작품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식었던 감정의 온기를 회복해 준다는 거죠. 즉 따뜻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 작품의 정서는 따뜻한 이야기가 그 서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 또 구조적으로 보자면 모든 챕터가 독립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읽기가 되게 쉬워요. 한 챕터만 읽어도 그냥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큰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쉬면서 읽기도 좋고 몰입해서 읽기도 좋고 네. 예, 이러나 저러나 다 좋다는 거죠. 저는 그 외 아껴 먹는 사탕 느낌으로 네. 어떡하지? 조금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정말 소중히 한 챕터 한 챕터 읽었고 더 결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책인 게 아이 라이딩을 이제 해주는 네. 그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근래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디오북으로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자녀를 대해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주인공이. 거기서 많이 반성을 하면서 그래 참아야 하느니라. 뒤를 한번 이렇게 흘겨보면서 그래 너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엄마가 참겠다면서 정말 마음을 다스리는데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작가가 그런 것까지 의도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 의외로 그 의도치 않은 교육적 기능이 맞습니다. 있네요. 네. 네. 뭐 참 사실 저희 방송에 오늘 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결말이나 좀 에피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먼저 읽고 방송을 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예. 제가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스포일러는 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이 각각 독립적인 네.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챕터만 중심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도 좋을 듯합니다. 네, 제가 눈치 없이 이상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번 째려보세요. 네, 스포일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줄거리 한번 가볼까요? 네, 작품은 은퇴한 전직 교사이자 지금은 용산구 청파동의 한 편의점 주인인 염영숙 여사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염 여사는 KTX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막 허둥지둥 하는데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어눌했죠. 깜짝 놀랐어요. 연기,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네,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전화를 전화를 건 남성은 지갑을 주었다면서 서울역의 한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염 여사는 이 남성의 말투나 목소리로 미뤄보건대 이 남자가 노숙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배가 고파서요. 편의점 도시락 안 돼요? 아니 이북의 성우 대신 이거 하시면 되겠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제가 원래 좀 말을 좀 더듬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적성을 마침내 찾았네요. 지금 노숙자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염영숙 여사 짐작대로 이 사람은 노숙자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염 여사는 그러시라고 네. 그런데 도시락만 먹지 말고 목이 마를 테니까 음료수도 같이 사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염 여사의 휴대폰에 결제 문자가 뜨죠. 문자 내용입니다. 네. 박찬호 투머치 참 많은 도시락 4,900원. 네. 음료수는 안 사 먹었다는 거죠.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염 여사는 이 사내가 염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역에 도착한 염 여사는 만나기로 한 편의점 앞으로 가는데요. 한 남자가 도시락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네. 이 남자인 거죠. 네. 그런데 염 여사가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갑자기 3명의 남자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이 사내한테 달려들어서 염 여사의 지갑을 뺏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 지갑 쟁탈전이 그렇죠. 펼쳐지는 거죠. 네. 이 남자는 염 여사한테 돌려주려고 지갑을 이제 그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이걸 탐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남자가 거구에다가 힘이 아주 좋아요. 네. 지갑을 필사적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3명이 달려드니까 혼자서 감당하기가 좀 벅차죠. 그래서 보다 못한 염 여사가 끼어들어서 외칩니다. 야 이놈들아 그거 놓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괴롭히던 사람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염 여사는 홀로 남은 도시락 사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 여사는 고맙다고 다시 지갑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지갑을 자기 품으로 가져가요. 마치 안 돌려주려는 것처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주인 맞아요? 주민번호요?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경우가 바르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죠? 아무튼 굉장히 확실한 사람인 거죠. 실제로 도시락 사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이거 주인 돌려줄 책임 있어요.
그러고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에야 염 여사한테 지갑을 돌려줍니다. 네. 염 여사는 고마워서 지갑에 들어있던 그 현찰 4만 원을 사례금으로 건네는데요. 사내는 받지를 않습니다. 대신 아까 먹던 그 도시락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배고파서 다시 그렇죠. 주워라도 먹으려고. 근데 도시락이 다 뒤집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땅에 다 뒤집혀 있어요. 아까 소동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사내는 탄식을 합니다. 이걸 보고 안타깝게 여긴 염 여사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청파동의 편의점으로 네. 이 남자를 데리고 가서 도시락을 대접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언제든지 여기 와서 네. 돈 내지 말고 도시락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염 여사님은 또 공교롭게도 편의점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내한테 언제든지 와서 도시락을 먹으라고. 근데 이 사내가 도시락을 먹으러 오나요? 옵니다. 네. 그것도 매일 옵니다. 염치가 있는 분인가요? 네. 그런데 매일 오는데 신기한 거는 늘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폐기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편의점 이게 이제 자기가 미안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시연이가 이 남자한테 새 도시락을 먹으라고 네. 권유를 해도 남자는 늘 폐기 직전에 도시락만 먹습니다. 그러고는 편의점 청소를 돕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염 여사는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서 편의점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남자의 이름이라도 물어보려고 네. 하는 거죠. 나가보니까 이 남자가 편의점 테이블 앞에 앉아서 이제는 폐기된 도시락과 뒷주머니에서 꺼낸 소주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네. 네, 도시락을 먹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던 알코올 거죠. 중독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주머니에서 그렇죠. 뭔가 소주, 술이 항상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염 여사가 물어봅니다. 집이 어디냐. 네. 남자는 모른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남자한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억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사가 그럼 그쪽을 어떻게 부르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자는 독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들 자기를 독고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독고가 성인지 이름인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답인데 이게 좀 중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독고라는 게 홀로 외롭다는 뜻도 되니까 네. 이 인물을 잘 설명해 주는 호칭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예. 그리고 이제 염 여사가 중요한 제안을 하죠. 네. 이제 매일 편의점에 그냥 와라. 대신 네. 오는 김에 청소도 그냥 좀 해달라. 그러면 독고 씨는 끼니를 해결해서 좋고 우리는 청소가 되니까 좋지 않느냐.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가재치고 도랑 잡고 뭐 이런 건데 대신 조건을 내걸어요. 네. 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지 말라. 내가 독고 씨를 돕고 싶은데 네. 독고 씨가 자신을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네. 염 여사가 도울 수 없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독고 씨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 사람한테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오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뭐 배려긴 한데 굉장히 힘든 제안을 지금 그렇죠. 던진 굉장히 거예요. 단호한 배려인 거죠. 예.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 어려운 일을 독고 씨가 해냅니다. 어떻게 해내죠? 대신 술 대체품이 생기죠. 술 대체품은 뭐죠?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옥수수 수염차인데요. 네. 독고 씨는 술을 끊고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에 계속 정을 붙여 나갑니다. 네. 약간 보면 얼음 담궈서 마시면 맞아요. 약간 위스키 같기도 색깔도 하고. 비슷하고 예. 시원하고 예. 그 알잖아요. 그 갈증 그렇죠. 땡길 예. 때 갈증 날 때. 그렇게 네, 이제 한번 싹 시원한 물 마셔주면 술 생각이 그렇죠. 좀 없어지잖아요. 네. 건강한 생활을 예, 지내던 예. 어느 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성필 씨가 취업을 합니다. 네. 재취업을 하면서 야간 알바 자리가 비게 되죠.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동안 염 여사가 직접 야간에 편의점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염 여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네. 이때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독고 씨가 나타나죠. 그렇죠. 네. 독고 씨가 나타나서 염 여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독고 씨는 주도 면밀하게 경찰에 신고까지 하죠. 네. 은혜 갚는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독고 씨의 듬직한 행동을 보고 염 여사는 아예 야간 알바 자리를 독고 씨한테 제안을 하죠. 네. 그래서 독고 씨는 염 여사한테 월급을 값을 받아서 이제 씻고 이발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리고 독고 씨 특유의 우직하고 성실한 면모 덕분에 편의점의 다른 아르바이트인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시연 씨는 자기의 문제를 또 해결하게 되고요. 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중년 여성인데 오선숙 씨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남편과 아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독고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딘지 불편하게 손님을 대하는 듯한 독고 씨가 지키고 있는 그 편의점인데 불편한 곳. 네.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경만이라는 중년의 가장도 여기에 손님으로 오게 됩니다. 네. 예. 이 경만 씨의 연봉은 4년째 동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림감이 되어서 후배들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고요. 집에 가면 아내는 살림에 신경 쓰느라 바쁘고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쌍둥이 딸들한테 정서상 안 좋다고 집에서 술을 못 먹게 하죠. 네. 그래서 경만의 유일한 낙은 퇴근길에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참을 즐기는 겁니다. 네. 참이 뭔지 궁금하시죠? 요거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많은 인간 군상들이 가장 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다들 완성되지 못한 삶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네. 너무 외로워요. 고독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최민석 작가님이 좀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줄 좋은 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곡을 골라왔는데요. 네. 이게 원래 이정선 씨의 곡이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불렀는데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버전 강어달림 씨의 버전으로 그 준비해왔습니다. 외로운 사람아 너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외로운 사람들 이런 겁니다. 강어달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저의 노래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유도를 하셨군요. 외로운 사람들 강어달림이 부릅니다. 네, 동네에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경만이라는 등장인물의 외로운 중년 가장이었죠. 중년 가장.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참을 즐긴다 그랬어요. 게임을 하나요? 참. 이 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90년대 예능을 보신 거죠. 네. 네, 타방송사에. 아무튼 이 참은 뭐냐면 네. 바로 참깨라면, 참치 김밥, 그리고 참으로 시작하는 그 소주. 예. 이거 요 세 개의 조합입니다. 조합이 진짜 너무 환상적인 것 같아요. 요게 바로 네. 애주가시라. 벌써 상상만으로도 네. 조합이 좋다고 이해를 단번에 네. 하시는군요. 요게 바로 경만이 찾은 최적의 조합인 거죠. 예. 라면과 김밥과 소주. 그러다가 이제 경만이 한 해 마감을 앞둔 어느 날 승진도 연봉 인상도 없이 그냥 올해가 끝난다는 생각에 또 편의점 앞에 앉아서 훌쩍하게 이제 홀짝홀짝 혼술을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네. 이때 독고 씨가 나타나서 경만을 깨우죠. 아저씨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경만은 이 독고가 편의점 사장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편의점을 운영할 정도라면 빡빡한 자기의 사정을 알 리 없다고 생각하고 네. 독고한테 경계심을 품죠. 그런데 이런 데서 자면 얼어 죽는다고 노숙자 취급을 하니까 경만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이 와중에 독고 씨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는 종이컵 2개를 갖고 네. 나옵니다. 그 안에는 담황색 액체와 얼음 2알이 네. 들어있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본인을 구해준 바로 그 옥수수 수염차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만은 좀 취했잖아요. 네. 이걸 위스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독고가 먼저 한 모금을 탁 마시자 네. 경만은 속으로 이 양반 양주 깨나 마셔본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아유 저 부르주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고 씨는 이렇게 말하죠. 아저씨 속상할 때는 옥수수 수염차가 좋아요. 네. 색깔 때문에 술 먹는 기분도 들고 속도 좀 풀려요. 그러면서 자기도 원래는 술을 매일 마셨는데 이 옥수수 수염차를 매일 마시다 보니까 맛을 느낄 수 있더라. 네. 대체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경만은 독고가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따지듯이 대묻죠. 아, 이제 여기 오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지금 술이 취한 상태거든요. 독고는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독고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경마는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편의점에 안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독고 사정도 모르고 진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참을 끊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마는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에 이제 이어진 회식으로 인해서 편의점의 혼술이 그렇게 그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죠. 새해가 되니까 다시 회사에서는 굴욕감을 느끼고 집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또 술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야외 테이블에 참깨 라면이 놓여 있는 겁니다. 무슨 미끼처럼. 그 순간에 경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쵸. 뭐를요? 참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참을 수 없다. 이 라임까지 맞네요. 참을 수 없어. 네. 정말. 네. 결국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이 참 세트를 구비하고 오랜만에 다시 야외 테이블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고가 다가와서 열풍기를 경만 옆에 틀고 놓아줍니다. 네. 그러면서 말하죠. 그동안 안 오셔서 못 쓸 뻔했어요. 저거 추워서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사놓은 건데 암튼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한 편의점이 아니라 진짜 따뜻한 편의점이에요. 그러니까 쓱 그냥 그 온풍기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좀 마음까지 감동적이어서. 따뜻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독고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경마는 편의점 VIP가 된 기분을 느끼면서 참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그때 다시 독고가 나타나서 옥수수 수염차를 건네죠. 두 사람은 이제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마시고 경마는 조금씩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독고한테 쌍둥이 딸들의 사진을 보여주죠. 독고는 이 사랑스러운 딸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겠다고 경만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편 술을 끊고 옥수수 수염차를 먹으라고 또다시 옥수수 수염차 영업을 펼칩니다. 이 회사 직원도 아닌데. 네, 그렇게 느끼는군요.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이제 술 대신 집에서 가족들과 야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때 또 경마는 독고가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또 불편하게 여기죠. 정말 제목처럼 불편한 편의점인 거죠. 그래서 또다시 결심을 해요. 다시는 편의점에서 혼술을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저 다 가진 저 부르주아 같은 편의점 사장이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경만 씨가 조금 이 부분에서는 속이 좀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술을 안 먹고 곧장 귀가하게 된 경마는 결과적으로 독고의 제안대로 가족들과 야식을 먹게 됩니다. 아빠가 일찍 집에 들어오니까 일단 딸들이 좋아합니다. 왜냐? 치킨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딸들이 좋아하니까 아내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가 이렇게 바로 잡히면 계속 연쇄적으로 삶이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짜릿했었어요. 독고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데 경만 씨는 이제 편의점의 발길을 끝나요? 지나가긴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어느 날 경만 씨가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예전에는 야외 테이블에 그 참깨 라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옥수수 수염차가 놓여 있습니다. 경마는 옥수수 수염차에 끌려서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이 옥수수 수염차를 내려놓으니까 독고가 공짜예요? 그럽니다. 댁한테 드리려고 놔둔 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경만이 고맙다고 하자 독고는 대신 다른 걸 사가라고 합니다. 바로 1+1으로 파는 초콜릿이었죠. 영업 잘해요. 네. 염여사가 아주 기뻐하겠어요. 그러면서 독고가 말하기를 경만의 쌍둥이 딸들이 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초콜릿은 안 사고 1+1으로 나온 초코 우유만 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고가 왜 요즘은 초콜릿을 안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1이 아니라서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고가 이거 얼마 한다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잖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 엄마가
아빠가 힘들게 돈 버는 거니까 돈 아껴 써야 한다고 편의점에 가면 1+1만 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독거는 애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경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부로 이 초콜릿 이게 다시 1+1이 됐으니까 오늘은 아버지가 사가시면 되고 네. 내일부터는 딸들 보고 와서 사가라. 딸들한테도 여기 다시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를 다 들은 경마는 코트 손으로 눈물을 눈물을 쓱 닦고 네.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꺼내다가 지갑 속에 들어있는 딸들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 부분이요. 요 지금 들으신 것보다 훨씬 책으로 만나면 더 감동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의 기술이 떨어져서 그렇고요. 실제 책의 감동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잔잔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지금 쫙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독거란 사람은 지금 노숙자 출신에 뭐 그냥 얼핏 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이런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의 지금 아픔과 이 결여를 막 치유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쵸? 그런데 독거의 정체는 아직 안 밝혀진 거죠. 이건 굉장히 큰 그 작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밀이라서 저는 요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읽어보셔서 독서의 재미를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 책에는 많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네. 제가 뭐 소개한 거는 그냥 경만 씨의 에피소드일 뿐이니까 네. 이거 하나를 안다고 해서 이 독서를 하는데 전혀 방해받은 느낌은 드시지 않을 겁니다. 직접 그 재미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정체를 알려드리는 거는 식스센스의 결말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그래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꼭 책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 작가가 뭔가 이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이 책을 왜 쓰게 된 건가요? 요거는 사실 어디에서도 제가 얘기 안 한 건데. 잘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이 작가의 선배가 그 청파동 근처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편의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그 선배를 만나러 가서 편의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 편의점을 하면 여기에 5만 인간들이 다 온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실제로 또 청파동을 좋아해요. 네. 그 청파동에 있는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구상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뭐랄까 세부적인 사연이고 큰 사연은 사실 이 김호연 작가가 필생의 역작처럼 그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서양의 고전을 한국식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네네. 아까 파우스트. 네. 그게 뭐냐면 독일의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쓴 장편 소설이에요. 그걸 굉장히 힘줘서 썼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기대만큼 반응이 없었나 보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좀 실망을 하고 이제는 정말 담백한 심플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어깨에 힘을 빼고 그래서 썼던 게 불편한 편의점이고 이게 역주행을 한 거고 사실 그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장편 소설을 여러 권 썼는데 독자의 사랑을 초반부에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작가 생활을 그만둘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초대장이 하나 날아온 거죠. 자기는 잊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소설이 아니라 지금 작가의 실제 얘기죠. 실제 얘기예요. 작가는 잊고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마드리드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지. 그 뭐예요? 저도 갔다 왔는데 잠깐 제 책 영업을 하자면 마드리드 일기라고 저도 똑같은 데 갔다 와서 이 이야기를 체류기를 썼는데 그 교환 작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페인 작가 한 명은 한국의 토지문화관에서 머무르고 한국 작가 한 명은 마드리드에 있는 그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유서 깊은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고 나를 다시 격려해 주는구나. 나의 작가 생활을 연장시켜 주는구나. 거기 가서 내가 진짜 쓰고 싶은 그 후속작이 뭐였냐면 돈키호테거든요. 네. 돈키호테 취재를 하면서 후속작을 써야겠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게 나의 돈키호테예요. 아까 10만 부 이상 팔렸다는. 다 연결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작가 생활을 연장하면서 이 작가가 쓴
뭐랄까, 좌절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예. 담백하게 썼던 이야기들이 연이어 세상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 작가의 삶조차 너무나 네. 소설적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아니, 저희 불편한 편의점에서도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즈음에 뭔가 기회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되게 그 작가의 삶에서도 지금 느낀 거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 그 치맛가락을 잡고 내가 거기 붙어 있어야지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또 어찌 보면 그게 또 대박의 또 어떤 징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저번에 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들 그 소설 소개하면서 앤드류 포터도 맞아요. 작가 생활 포기하려고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 작가 생활 포기하려고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한 3년 정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불편한 편의점의 주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푸시킨의 시처럼 그런 거고 이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도 자기 삶을 통해서 계속 정진하다 보면 맞습니다. 언젠가는 삶은 선물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마무리하다. 노력의 보상을 해준다. 맞습니다. 대신 조금 지각을 할 뿐이다. 맞아요. 네. 지각을 하면 그 그릇이 더 큰 거죠. 대기만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청취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 삶의 폭풍우를 맞이하고 계신다면 버티시면 언젠가는 정말 벚꽃 가득한 정말 너무 따스하고 누리기 좋은 봄날이 꼭 올 겁니다. 삶의 정말 소중한 기회는 지각은 할지언정 결석은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 좋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불문학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어!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